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폐혈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폐혈증은 이제 한제적으로 보면은 피의 기능이 깨졌다, 그런 뜻인데요. 이제 외부에서 세균이나 곰팡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혈관까지 침투를 해서 백혈구하고 싸우다가 백혈구가 이제 힘이 약해서 뒤로 밀리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검사를 이제 해보면은 혈액 속에 백혈구 수치가 엄청나게 많고, 왜냐면 적이 침입했으니까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백혈구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 수치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밖에서 들어온 이 적들과 내부에 있는 이 백혈구들이 싸우다가 죽은 시체들이 염증이죠. 염증 찌꺼기들인데, 그래서 염증 수치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체를 이제 방어하는 1차 방어선이 이제 피부고, 또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장벽이 1차 방어선이라고 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뚫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다가 밖에서 들어온 이 균들이 너무 세어서 이제 뒤로 밀리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폐혈증이 되는 거죠. 이 균이 혈관 속까지 들어와서 이 면역이 무너지면 적군이 마치 고속도로를 타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속도로 이제 공격 양상이 엄청 빨라지죠. 그러면서 사람 이 몸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뭐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뭐 고열이 난다든지, 오한이 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기죠. 우리가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나서 균이 혈액 속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감이나 이런 게 걸려서 폐렴이 된 후에 폐혈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제 혹시 오해할 수가 있는데, 폐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폐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그 면역 기능이 깨졌다. 적들이 그 면역 기능을 지금 막 돌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염된 음식을 이제 먹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개 같은 거 먹으면 그 비브리오 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은 것을 먹으면은 상당히 위험하죠. 우리가 이제 그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른데, 이 면역이 강하면은 이 폐혈증에는 사실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 어떤 이 균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면은 이 폐혈증이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식사 균형이 불균형해 가지고 영양 섭취가 부족해 가지고 이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 폐혈증이 이제 의심되면은 일단은 혈액 검사를 하는데, 이 폐혈증이 되는 이 원인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사람이 아파서 뭐 콩팥이 안 좋다든지 간이 안 좋다든지 어떤 것이 아파서 그 부분에 염증이 많은 경우, 이 염증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혈액으로 가서 이게 이제 폐혈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초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초진할 때 이 환자가 나는 어디 아팠고 뭐 어떻다 하는 그 상황 설명을 잘 하면, 다시 말하면 아직도 의식이 명료한 상태 같으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이제 진단하기 좀 편한데, 이미 쓰러진 상태, 중환자 상태로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왜 이게 생겼는지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찾아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생겼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균에 의해서 생겼겠구나 라고 일단은 바로 항생제를, 거기에 맞는 항생제 일단 투입하고,
그러면 이제 피 빼놨는 걸 가지고 또 검사를 해가지고 며칠 뒤에 그 피 속에 나온 어떤 그런 걸 보고 이제 이게 어떤 것이 침입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다시 이제 항생제를 거기에 맞게 이제 투입하면 되는데 초창기에 초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거를 잘못 정확하게 짚지를 못하면 그 며칠 만에도 바로 이게 급격하게 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폐혈증이라고 하는 게 위험한데 폐혈증의 사망률은 한 뭐 3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해요. 폐혈증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면역력이죠. 면역력.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마치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군이 군량미가 없어가지고 며칠 굶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적군이 들어오면 싸울 힘이 없죠. 힘이 없으면은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사람 몸속도 똑같습니다.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평상시에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서 면역이 충분해야 밖에서 어떤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뭐 곰팡이 뭐 들어와도 이것을 이제 때려잡으면 되는데 여기에 대응을 못해서 이제 폐혈증이 되는 거죠. 호흡기 감기로 이제 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산에 가서 진드기 같은 거 이런 데 물려서 진드기 그 침 속에 있던 어떤 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또 몸속에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갔다 오면은 반드시 그 옷을 전부 홀라당 다 벗어가지고 세탁기에 넣고 바로 세탁을 하시고 또 그 가능하면 뭐 식초 같은 걸 좀 넣어서 아니면 베이킹 소다 같은 걸 넣어서 세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워 같은 걸 깨끗이 하고 특히 머리 같은데 진드기가 머리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 한번 붙으면은 머리 감아도 이게 안 떨어집니다. 진드기 아주 독합니다. 그래서 산에 갔다 오면 빨리 옷을 벗고 씻으시라. 그 다음에 산에 갈 때는 피부가 이제 노출되지 않도록 양말이라는 게 다 감싸는 게 좋고 피부를 잘 보호해야 됩니다. 이 피부가 뚫리면은 이게 1차적인 방어선이 뚫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 이제 이 폐혈증이 된다고 해도 바로 이제 항생제를 거기에 적절한 항생제 처방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보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러니까 100번 잘하죠. 지식도 많고 처방도 잘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근데 유튜브를 제가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지금 알지 못하는 거 이런 것을 제가 공개해 드리려고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두 개 중에 1번 이게 뭐냐면은 폐혈증도 이제 다른 증상하고 비슷한 것이 많아요. 뭐 열이 난다든지 뭐 호흡이 빨라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오한이 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같은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는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기침이나 가래 이런 건 없어요. 기침이나 가래 이런 건 나오지가 않는데 열이 고열로 갑자기 난다든지 오한이 생긴다든지 호흡이 빨라진다든지 자 다시 열이 급격히 갑자기 많이 난다든지 오한이 생긴다든지 호흡이 빨라진다. 그 대신에 기침이나 가래 이런 건 없어요. 이런 상태면 빨리 병원에 가서 이 폐혈증이 의심된다고 해서 검사를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이 폐혈증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이거 하루 늦춰지면 급격하게 증식을 하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폐혈증이 되면 이 병원에서 웬만하면 이제 치료 방법에서 치료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생명의 위험이 될 정도로 이게 이제 초래됐을 경우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병원에 이미 쓰러진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갔다. 그럼 의식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왜 이 병이 이 폐혈증이 왔는지 어떤 균이나 이런 거에 왔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이게 나빠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 갈 정도 되면 보통 뭐 3일 정도를 병원에서는 이제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여러분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법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게 있어요. 뭐냐? 병원에 가면 반드시 이제 항생제 투입하고 생리 식염수를 같이 투입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포도당도 투입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생리 식염수의 이 소금물인데, 이게 소금물 농도가 0.9%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생명이 이미 위험해진다. 의사가 아이고 이거 이제 거의 뭐 며칠밖에 못 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이 위급할 때는 이 0.9%를 사용해서 안 됩니다. 이거를 최소한도로 1%, 저는 1.2%를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1.2%까지 생리 식염수의 농도를, 소금 농도를 높여서 사용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거의 의사 선생님 예측대로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라.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몰라요.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0.9%의 생리식염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생명이 지금 위급해. 병원에서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단계까지 갔다라면 1.2%의 생리식염수를 투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위독할 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뭐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처벌이 무서워서 안 된다.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응급실에 가게 되면 나 그런 거 많이 보는데요. 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물론 가족이니까 자기 그 친척이니까 친척이고 가족이고 내 피부치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엄청 소중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이 가족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환자의 생명이 자기 것인 양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전문 지식도 없고 이 인체에 대해서 모르면서 어디 주워 들은 얘기만 갖고 자기의 주장을 막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명의 기로에 딱 서 있을 때는 내가 가족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요하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환자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살려야 되냐, 그 판단력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나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싸우다가 타이밍을 놓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살릴 사람이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무슨 권력이냐, 그 사람의 생명권이 자기인데 있느냐, 이렇게 우격다짐을 하고 가족끼리 싸우면 안 돼요. 얘기를 빨리빨리 서로 의견을 나눠보고 누구 말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신빙성이 있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가장 지혜롭게 이것을 판단한다면 죽을 사람도 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이 성숙된, 또 평상시에 이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평상시에, 아니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가족에게도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위급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미리 생각한다면 아주 정말 위급할 때는 이 지혜로운 판단력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면 의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거 이렇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차피 가만두면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뭐든 해봐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법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그 타이밍 놓쳐서 많이 죽습니다. 나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내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어떻게 보면 50%의 살인자거든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러면서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허물이 없고 옳은 판단이기 때문에 누구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었잖아.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하지. 뭐 누가 비난하고 법적으로 맞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한 생명,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그냥 죽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논란 끝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말이죠. 이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면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렸다가 처벌받은 사람도 많아요. 죽어가지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 살리려고 노력했다가 못 살리면은 처벌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가 의사도 아닌데 왜 건드렸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있다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죽게 되면은 그 더러운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죽었는 사람의 이 가족들이 말이죠.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돈 물어내라고 하는 이런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손도 안 대요. 그래가지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엄청 죽었어요. 참 슬픈 과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세상에 이제 이게 공유가 되면서 지금은 심폐소생술 뭐 이런 것도 많이 가르치잖아요. 학교에도 가르치고 뭐 소방서,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어떤 회사 엄청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 죽을 사람이 지금은 인공호흡 뭐 이런 걸 해서 많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폐혈증, 이 폐혈증의 핵심 두 가지는 그렇습니다. 폐혈증을 어떻게 인지할 거냐? 그냥 오한이 나고 호흡이 빨라지고 뭐 열이 갑자기 많이 난다. 근데 기침 가래는 없어.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보면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내가 생명이 이제 위급해. 병원에서 아이고 이제 며칠 못 넘기겠습니다. 이런 판단이 의사가 내려져. 그때는 병원 치료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안 돼요. 그러면 의사 예상대로 거의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식염수를 0.9%짜리를 사용하지 말고 1.2%까지 높여서 사용하면 기적처럼 살아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생명이 위독한 순간 현대의학이 간과하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0.9%의 생리식염수를 사용합니다.